자, 잠시 쉬셨습니까? 자, 우리 문화 인식과 불교 이야기입니다. 자, 이 문화는 아우성이다. 삶에 대한 아우성이다. 그러니까 뭘 하나의 사건을 보더라도 이것이 무엇을 향한 아우성인지를 찾아보는 것. 이게 바람직한 역사 인식이에요. 뭐든지 보면은 이게 역사를 한다, 철학을 한다, 이럴 때 그 하나의 현상이 있으면 이 현상이 화살표로 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할 줄 알아야 여러분들은 훌륭한 나름대로의 지성인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러면 우리 이제 문화에 대한 이론을 어렵게 배웠으니까 이렇게 우리 문화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불교 문화지요. 불교 문화를 한 사례를 가지고 우리 불교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뭐 지난번에도 여섯 공주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2차원의 순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불교가 왜 들어왔다 그랬어요? 4세기에 고구려 백제 4세기에 들어온 거 신라는 뭐 거의 공인된 게 6세기에 공인이 됩니다만은 4세기에 들어온 것은 그 전까지는 그죠? 더 이상 사회적 질서라는 게 제대로 구성이 안 됐던 사회예요. 즉 말해서 어, 그 밑에 있는 귀족들이 알아서 그냥 지방 통치하고 왕은 그냥 분쟁 조정자예요. 그러니까 굳이 뭐 사회적 질서라는 게 필요 없고 귀족들의 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백성들은 알아서 각자의 족장들에게 세금 바치고 이러면 되는 사회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4세기 불교가 들어오면서 했던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예요? 아, 이제는 부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과 안 배우고 그냥 들어야만 되는 사람의 차이를 만든 거예요. 이 귀족은 왜 귀족일까? 너희들은 왜 일반 백성일까? 이 두 개를 지금까지는 아무로 힘으로만 이런 군대 가면 왜뭐 상관이 막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뭐 이유가 없는 거야. 너는 쫄따구니까 너는 알아서 기어라 이런 식이죠. 이제 이런 식의 사회에 대한 사회가 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커지니까 내가 왜 저런 자들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고 조공을 바쳐야 되느냐에 대한 의문이 성장하는 겁니다. 즉 말해서 백성들의 마음에서 예? 내가 왜 저 귀족놈들한테 내가 세금을 바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들은 자기가 더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니 너희들은 나한테 세금을 바쳐야 돼. 왜 바쳐야 됩니까? 뭐, 그 너희들은 저기 하층 신분이니까 당연히 귀족들한테 바쳐야 되지. 웃기고 있네. 안 되죠. 그 저기 그러니까 이 사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수탈을 받거나 억압을 받고 있는 일반 대중들은 내가 살고 있는 삶에서 벗어나는 아우성을 지르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불교가 들어온 거예요. 불교는 뭐냐? 이 심오하잖아요. 불교는 심오하거든. 심오한 것을 이해할 줄 있는 사람, 불경, 그죠? 아함경, 반야신경, 천수경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거기 자체로서 계급 차별이 생기는 거예요. 불교가 들어옴으로써 마침내 귀족이 왜 귀족인지, 왜 백성은 일반 백성인지를 확연하게 구분시켜 주는 것이 부처님 말씀이었단 말입니다. 종교라는 게 그랬어요. 종교는 어떤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거기에 비집고 들어가서 그 사회의 질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힘을 빌려서 질서를 만들어주고 그 질서를 만든 다음에 지금에 있는 이 현실의 이 계급 관계가 이것은 단순하게 강요와 협박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본래 하늘의 뜻이고 본래 부처님의 뜻이고 모의 뜻으로 치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은 더 이상 그냥 힘센 족장이 아니고 이제는 뭔가의 부처님의 뜻을 이어받은 왕이 되는 것이고, 그죠? 어, 이 사천왕 같은 이런 부처님을 호위하는 사람들은 누가 되는 거예요? 귀족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아침에 깨워야 되잖아요. 아침에 띵 울리잖아요. 모거를 치고, 막, 새벽종을, 그, 저기, 뭐야, 범종을 갱 울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 하면은 중생을 계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생을 계도한다는 말 많이 들어봤죠.
절에서 많이 하잖아요. 지금도 중생을 계도를 해야 된다. 깨우쳐야 된다. 이 말이거든. 그 말은. 그 뭐냐면 부처님 말씀으로 깨우쳐야 된다. 결국 불교가 들어오면은 사회적 질서에 대한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가 들어올 때는 반드시 뭐가 들어온다? 율령 공포가 함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 소수리망 때 율령 공포가 되면서 불교도 같이 수입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신라도 법흥왕 때 율령이 공포, 법령이 공포되면서 나라의 법이, 헌법이 공포되면서 함께 뭐예요? 불교도 공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무슨 심오한 철학 사상을 가져왔다. 뭐 이것도 부분적인 이유도 부분적인 결과도 됩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회의 계급을 정확하게 합리화해주는 계급 지배를 합리화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런 종교의 역할은 무조건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하나의 지역사회, 하나의 그 지역 집단들이 불교를 통해서 권력 관계가 되고 국가가 형성이 되면서 이 국가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신라의 삼국 통일까지 나아가게 되는 힘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이 2차돈을 다시 끌고 왔습니다. 2차돈은 왜 순교를 했을까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볼 때면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문화는 아우성이라 그랬죠. 그죠? 문화는 아우성이라고 그랬는데 이 문화의 아우성을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보게 될까요? 이것은 아무래도 이 문화라는 것은 이 무조건 아우성을 치고 새로운 것과 투쟁하고 이런 것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보다 서로 융합도 하고 자기가 좀 더 나은 집단과의 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화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종래에는 문화는 충돌을 하면서 발전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죠? 충돌한다고 생각했지만, 충돌한다고 생각했지만은 복합할 때도 발전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전통 문화의 차이도 이 신라 사회에서 보면은 충돌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합을 해야 된다. 명만해서 불교가 들어와 가지고 모든 것을 갈아치우고 이런 것만이 이 능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정하게 불교가 들어와도 그 안에 뭡니까? 신라의 토착 종교가 있었을 거예요. 이 신라의 토착 종교가 이런 그 불교 수용과 함께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 뭡니까? 바로 그 산신각이죠. 산신각. 이 산신각은 잘 안 적히네. 이 산신각은 어, 본래는 불교에는 없죠. 산신각이라는 게. 그러나 이 그, 이 2차돈 순교 이후에 불교가 율령을 받으면서 이 뭡니까? 이 전통적인 토착 종교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차돈의 순교는 법을 보면은 부처님은 살생유택이잖아요. 살생유택. 죽이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불교에서는. 그런데 서양에서 기독교는 순교라는 게 있어요. 그죠? 뭐,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지킨다 해가지고, 장렬하게 그냥, 콜로세움이죠. 그거, 로마 시대. 콜로세움에, 뭡니까, 그, 사자밥이 탁 되고, 이런 순교가 있지만, 불교는 곤충도 죽이지 마라, 소도 죽이지 마라, 살생유택이고, 살생유택이라, 살생을 금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바쳤다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바로 이 점에서 문화는 이 순교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2차돈이 순교했다는 것은 불교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토착의 모습인 거예요. 그죠? 본래 보면 우리 토착의 모습 보면 여러분들 그 옛날에 그 봉덕사종 얘기 들어봤어요? 에밀레 하는 그 저기 뭡니까? 에밀레종. 에밀레종이 왜 에밀레종이에요? 그 에밀레종을 만들 때
시주를 누구를 했어? 자기 자식을 시주로 해가지고 거기 쇠를 끓이는데 이 쇳물 속에다가 애를 넣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인분이 들어가가지고 그 에밀레 종소리가 갱 소리가 아주 은은하다. 뭐 이런 속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살생을 절대로 금하는 불교에서 왜 하필이면 이차돈의 순교가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런 순교야말로 토착 종교에 대한 뭡니까? 토착 종교를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방식인 거예요. 그죠? 토착 종교에서는 희생제라는 걸 하거든. 그래서 옛날에는 처녀 잡아다가 뭐 그냥 이래가지고 칼로 찌르고 해가지고 피를 막 뿌리고 막 그랬잖아요. 또 신라 요 시기만 해도 6세기만 해도 뭡니까? 이 순장이라는 게 있어요. 순장. 뭐냐면은 토착 그 종교 활동에서는 사람을 잡아다가 사람이 지배계급이 죽으면 그 옆에다가 같이 죽여서 묻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이 지배자가 이 늙은 집의 족장이 죽으면 같이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순장이 언제까지 있었냐면 6세기까지 있었어요. 6세기. 이 가야 지역은 6세기 말까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순장 문화라는 것은 결국은 전통적인 권력으로서 인간을 지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지배 구조에서 이 순교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너희들과 손을 잡겠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차돈의 순교가 결국은 결국 하나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은 전통적인 토속 신앙에 대한 타협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희생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희생제로 가는데 대신에 너희들은 희생을 해가지고 처녀를 잡아다 가지고 목을 베고 총각을 잡아다가 목을 베 가지고 그 피를 뿌려 가지고 붉은 피를 뿌려서 우리가 고수례 그러죠. 고수례 부정을 막고 뭐 이런 일을 했지만 나는 이 부처님의 뜻을 받으면은 그 붉은 피가 아니라 흰 피를 받아서 너희들을 정케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정케한다는 말은 뭐냐면 깨끗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차돈의 순교는 불교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이 신라의 토속 종교에 대한 최종적 타협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면 예수가 어, 물을 포도주로 바꾸죠. 그런 기적을 통해서 마침내 예수가 그 이 새로운 뭐 포교를 시작하고 마침내 3년간의 포교의 출발점이 가나의 혼인잔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그 이차돔도 목에서 흰 피가 나오게 함으로써 그동안에 있었던 뭡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토착 신앙에서의 붉은 피로서 사람을 억압하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이런 것에서 더 이상은 사람을 죽이지 마라. 부처님의 뜻은 이렇게 희고 깨끗하니 하얀 피가 솟으면은 너희들은 앞으로는 이 부처님의 뜻에 따라서 그런 죽음을 하지 말고 살생유택하고 그죠? 교우이신하고 사군이충하고 그래서 세속오계가 나온 거예요. 세속오계가 어떻게 보면 유교적인 것 같잖아요. 세속오계가 뭐냐고요? 몰라요? 그거 화랑오계 뭐가 있죠? 사군이충 임금을 섬김에 충성으로 하라. 사치니효 다 이런 것들이 다 이 세속 그죠? 세속오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세속오계를 보는 것도 이거 결국은 신라가 뭡니까? 통합적인 국가로 나가는 모습, 불교가 이렇게 토착신을 끌어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이것은 바로 문화의 복합을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2차돈의 순교는 기존 토착 종교에 대해 충돌이면서도 문화의 복합 과정이에요. 이 하나만 보면은 2차돈이 보이지가 않아. 충돌과 복합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바로 2차돈의 순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삼국의 불교도 나름대로의 이런 그러니까 삼국의 불교 어렵잖아요. 무슨 아함경, 반야심경 뭐 이거 다 뭐 무슨 말인지 이게 뭐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모지사바 이게 무슨 뜻인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걸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이 이 현실 사회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와 백제는 무슨 불교가 강조되느냐 하면은 이 신라 백제는 늘 어때요? 늘 이 양반은 이 북방에서의 침략, 그 다음에 일본에서의 침략 때문에 늘 고민했던 사회였어요. 그 때문에 이 신라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은 일본의 왜구에서 벗어나고 말갈족의 침략, 고구려족의 침략, 백제의 침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극락 정토로 보내주는 미륵님이 그렇게 그리웠던 겁니다. 그래서 미륵불교가 이렇게 강조되었던 거예요. 신라와 백제는. 그런데 백제는 좀 달랐어요. 백제는 뭐냐면은 백제는 미륵 종교도 중요했지만은 백제 농경 사회잖아요. 농경 사회니까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야 뭐를 이 뭡니까 채소를 심어야 되잖아요. 모도 심어야 되고 모내기도 해야 되고 채소해야 된다면 이거는 시간이거든. 그러니까 몇 시에 너희들은 일어나야 모내기를 제대로 할 수 있고 몇 시에 자야만이 아침에 해가 뜨는 때 무슨 모짜리를 만들 수가 있고 과수원을 할 때는 몇 시에 뭘 해. 이렇게 정확하게 인간의 삶이 규정적이고 계율적으로 살게 됐을 때 보다 많은 생산과 소출이 있게 되거든. 백제는 다 평야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다 많은 소출에 필요한 것은 계율이어서 계율 오히려. 그래서 신라는 오히려 외적의 침략에 대해서 저항하는 뿔뚝 성질이 강한 사람들로 변했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미륵님이 원하니까 경상도 사람들은 상당히 권력 보스 있잖아요. 보스, 리더 이런 사람들은 악모하는 마음이 기대하는 마음이 커요.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은 상당히 정치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백제 사람들은 평야 지역에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계율적인 거예요. 사람의 원칙, 사람이 살아야 될 도리, 이런 것들, 예악, 흠, 이런 것들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고구려는 뭐냐 하면은, 고구려는 너무나도 척박한 사회였어요. 농토가 없잖아요. 거기 농토가 없고, 허구한 날, 예? 저기 낙랑 고구려, 저기 뭐야, 저기 중국 세력들하고 수도가 뭐막 그냥 침략을 당하고, 이 신라도 이렇게 외구에서 곤욕을 치렀지만, 고구려는 어마어마한 적과 싸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긴장을 넘추지 말아야 되고, 뭐 신라는 외구가 쳐들어와서 약탈을 하지만 중국은 쳐들어와 가지고 지배를 하고 점령을 해버리잖아요. 하루하루가 생존이 그 두려웠어. 그래서 이, 이 사회가 너무나도 이렇게 뭡니까? 계엄 상태예요. 쉽게 말하면 전쟁 계엄 상태. 이런 상태의 고구려는 뭡니까? 이 현실에 도피해서 어떻게든 간에 이 아픈고 고달픈 현실에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열반종, 삼론종, 도교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불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불교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불교 교리 잘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불교가 각국에 들어서 각 시대와 연대한다는 거예요. 각 백제와 연대하고 불교가 신라와 연대하고 불교가 고구려와 연대를 했어요. 수많은 종파들이 권력에 접근을 했고, 그런데 제가 말했듯이 신라는 어떤 모습으로 간 거예요. 결국은 신라나 고구려는 외적의 침략이 너무나도 격심하기 때문에 왕실 중심의 호국불교라고 하죠. 호국불교. 네. 이 호국불교를 이 호국불교로 갈 수밖에 없었고 반대로 여기 이 백제의 경우에는 보다 어떤 상태입니까? 이쪽에서는 보다 호국불교라기보다는 인간의 어떤 대중불교 이런 율종 계열 이런 것들이 많이 했던 겁니다. 물론 신라도 통일신라가 되면은 이 대중불교라고 하나요? 이런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하는 이런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호국불교와 그러니까 정치지향적이고 귀족 중심의 호국불교와 대중불교의 끊임없는 다툼. 이 한쪽의 대표자가 원효고 한쪽의 대표자가 누굽니까? 바로 의상대사 아닙니까? 결국은 의상의 호국불교와 원효대사의 대중불교가 우리 한국 불교의 전통을 이뤘는데 대체로 우리나라는 호국불교가 강조됐어요. 그죠?
대중불교는 그죠? 오히려 미신이다 하고 미신과 결합을 해가지고 크게 융성하지 못하고 호국불교 강조되는데 대부분의 호국불교는 나라를 위한다, 나라를 지킨다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 그 호국은 호왕이 호법, 호왕, 왕을 지키거나 귀족을 지키는 그러니까 호귀족, 호왕의 불교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고구려는 열반황 같은 대성교와 선해준 그래서 뭔가 현실에서 벗어나자 이런 삼론학 이런 것들이 아픈 억압의 시대에서 벗어나고 싶은 이런 염원들, 백성들의 염원들이 고구려에는 많았다. 자, 요 2차전의 순교 왜 했을까요? 꼭 여러분들 한번 공부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백제는 또 제가 그 계율종 이야기를 했죠. 이 계율종은 결국 뭐 하려고요? 역시 농경사회에서 정확한 시간 개념이 강조되고 시간과 계율, 절도 뭐 이런 거죠. 절도, 절제 이런 것들이 중시되는 그러면서 이 미륵사 특히 미륵사는 왜 그렇습니까? 역시 일부 그 저기 북방으로부터 고구려의 침략에 대해서 벗어나서 이렇게 삶을 평화롭게 강대국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약소국가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약소국가의 마음이 미륵불을 불렀고, 그 다음에 농경사회라는 것이 계율종을 불렀다. 그 다음에 신라는 뭡니까? 신라는 역시 진흥왕 수수비에 나온 거예요. 고구려한테서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고구려 사람들이 백제 신라에다가 이렇게 불교를 전해줬는데 결국은 신라는 미륵불교죠. 미륵불교. 신라 미륵불교는 결국은 국가적인 미륵불교였어요. 결국 나중에 누굽니까? 궁예도 국가적인 미륵불교를 중시했는데 본래 미륵불교는 이 미륵님 뭐 하는 게 미륵님이냐 하면은 50억 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지상으로 와가지고 그동안에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살펴서 관시법을 통해 가지고 살펴가지고 그 사람들을 용에다가 태워요. 용이 은하철도 999예요. 철도 여행 우리 용 있잖아요. 드래곤은 불교에서는 운송수단이에요. 그래서 이 절에 대웅전에 가면 용이 이렇게 가마 줄처럼 이렇게 딱 용이 석가래로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미륵불이 계신 곳에는 반드시 용이 있어요. 그래서 미륵님 계신 곳의 산 이름이 용화산, 뭐 용미산, 뭐 용자 들어가는 산이 대부분 보면 용자가 들어가면 미륵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주변에 무슨 용자가 들어가는 산이 이름이 있으면 대부분 여기는 미륵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미륵님이 와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를 이렇게 알게 해주시고, 그죠? 그래서 용이 미륵이고 화랑이다. 저기서 이건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륵이 왕이고, 그래서 왕이저 미륵입니다. 그죠? 또 왕은 전륜성왕입니다. 그래서 이 미륵님은 곧 신라의 왕이다. 이렇게 약한 나라에서는 이 국가의 미륵님이 개인적인 어떤 그 구원이 아니라 국가적인 구원을 이루는 존재다. 이렇게 해서 신라는 미륵불이 중시되죠. 그죠? 이런 관계를. 그래서 삼국이 처해진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이 문화. 그래서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문화라는 것을 이 문화가 무엇인가 항목에 이 2차전의 이야기를 쓰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고구려, 신라, 백제가 각각 처해져 있던 역사적 조건 아래서 각각 다양한 모습의 불교가 만들어진다. 오늘날도 오늘날의 여러 가지 종교 문화 또는 종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의 결속, 그죠? 신념들의 결속들은 오늘날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런 아픔들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뭡니까 소수 이렇게 신흥 종교라 그러죠. 뭐 이단 종교 이렇게 하면 이건 아니고 신흥 종교에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거라 나는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 이 바로 이건 뭐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바로 아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염원들이 모여서 그 이런 신흥 종교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 현실을 잊게 되잖아요. 그래서 현실과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은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자기 삶을 발견했을 때 오는 그 공허감이 너무나도 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계속 그 길로 가서 나와 전혀 일반 대중사회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는 것,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 종교 집단들이 개인의 어떤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양한 특별하고도 회개한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들이 문화의 한 현상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종의 문화는 우리 진짜 민족 문화의 최고의 이야기는 역시 세종대왕이죠. 제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술을 잘 마셔 왕이 된 세종대왕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충녕은 참 태종실록인데요. 태종실록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언제냐면은 세종대왕이 왕을 이제 앉히는 거예요. 이제 양녕대군 내쫓고 그래서 세자로 앉혔다가 이제 왕으로 이렇게 임명을 하려고 이 상황이었으니까 그 살아있는 채로 왕이 양위를 하거든요. 세종한테 1418년에 이 세종 뭡니까 세종 즉위년이죠. 1418년이 그래서 세종 즉위년에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태종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태종 이방원이죠. 그래서 세종대왕은 상당히 공부도 잘하고 똑똑해서 나는 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맨 처음에. 근데 이방원, 태종 이방원은 세종을 왜 왕으로 앉혔을까? 충녕대군을. 자, 한번 또 봅시다. 충녕은 중국 사신을 접대할 적이면 몸 동작과 어느 동작이 두루 예법에 맞고 음주가 비록 무익하나 사신을 대하여 주인도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다면 어찌 손님을 권하여 그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겠는가? 충녕은 비록 술을 잘 마시지 못하나 적당히 마시고 또 그친다. 효녕대군은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니 이것도 불가하다. 충녕대군이 대의를 이을 만하다. 나는 충녕을 세자로 정하겠노라. 이래가지고 막 바로 세자 됐다고 곧바로 이 왕이 돼요. 세종대왕이. 결국은 술을 잘 마시지 못하지는 적당히 마셔도 그친다. 이게 진정 잘 마시는 거지. 그죠? 술을 잘 마신다는 게 많이 마신다는 뜻이 아니고 제대로 마신다는 거죠. 이거 왜 그랬을까요? 우리 보면은, 이걸 그냥 단순하게 보면, 와, 세종대왕 이 술 한번 잘 먹는 바람에 왕이 됐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야기는. 이게 뭐냐면은, 세종이 왕이 된 사회는 현영대군이 술을 못 먹어서 그 형님인데도 왕을 안 줬잖아요. 술을 먹을 줄 안다는 건 뭐냐면은, 지금 나라가 세웠는데, 정치를 해야 되잖아요. 정치를 해야 되면, 중국 사람이라든가, 이렇게 중국인이라든가, 수많은, 바깥에 사신들이 오고 UQ에서도 오고 일본에서도 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이 사람들과 잘 4대 교린 중국과는 4대하고 이웃과는 교린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잘하려면 서로 이렇게 마음을 터놓을 줄 알아야 되고 말도 미사여구도 잘해야 되고 잘 구슬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치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술로 대신 이야기한 겁니다. 바로 술을 먹을 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참을 수 없는 것 혹은 자신이 싫어하는 것조차도 참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능히 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태종의 뜻이었어요. 태종은 충녕대군에 공부 잘해서 왕을 시킨 게 아니고 늘 어딘 자리에 앉아서든지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은 잘 넘어갔던 것 같아요. 물론 잘 넘어가는 건 워낙 똑똑하고 아는 게 많으니까 뭐 중국의 사신이 최고 대학자가 와가지고 세종하고 이야기해도 세종이 안 밀리거든요. 또 하면 뭐 천문지리 역법 뭐 그다음에 음소 이 세종이 얼마나 그 저기 음악도 조예가 깊었냐 하면 편종 있잖아요. 편경, 편종 있는데 편경의 이 대리석으로 만든 이 편경을 땡 하는 궁상각치우가 있잖아요. 이 음을 하나 땡 보통 이래 되잖아요. 이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땡 해가지고 이게 바이브레이션을 하면서 똑같은 음 높이로 가야만 이게 정음이 되는 거예요. 훈민정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경의 소리를 19년 동안에 땡 치는 것을 소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이 바로 훈민정음이에요.
소리를 정확하게 하는, 그래서 향약 소리를 정확하게 하니까 음악이 만들어지죠. 정확한 소리의 이 황동간을 만들어야 되거든. 땡, 황동간을 한 척을 만들어 거기 좁사를 넣어요. 좁사를 넣어가지고 하는 것이 한 척인 거야. 그러니까 이 소리의 소리의 길이를 가지고 뭘 만드냐면 우리 옥감제는 척도를, 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리 하나 땡 하는 게 이게 음악 소리의 땡이 아니고, 세종대왕은 이것이 발전해가 뭐가 되냐면 훈민정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은 안 밀리는 거야. 모든 뭐 학문에. 그러니까 중국의 사신들이, 최고의 사신들이 와도 이 말발에서 앉으니까 세종대왕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신하들이 세종하고 대화를 하면은 도대체 너무 아는 게 많아. 이 도대체가. 그래서 요즘도 그 한글 학자들이 많은 얘기를 해요. 어떻게 이 천재적인 사람이 아니면 훈민정음을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지금 전혀 풋글씨하고 다르잖아요. 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죠? 그죠? 이렇게 했는데도 이게 기역, 니은. 다 이게 다 그런 겁니다. 자,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 드렸던 것이죠. 자, 세종대왕은 술을 잘 마신다. 정치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한글을 창제한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글을 창제한 이유. 자, 한글을 왜 만들었을까요? 라는 게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냥 한글은 세종대왕이 뭐 있잖아요. 나라 말씀이 중국에 달라면 백성을 어여삐너기요? 어여삐 너기요? 여기요. 어여쁘게 여겨서 내일을 위하여 28글자를 맹가노니 이랬는데, 사실은 아까 2차전에 순교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2차전에 순교할 때도 더 이상 백성들이 왜 너희들이 우리를 지배를 하느냐에 대한 불만이 고조가 될 때 불교가 들어와 가지고 그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지배 질서를 재구축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고려 시대의 그 수많은 외적과 침략, 그 이상한 지배 방식에 대해서 승리학자들은 상당히 기본적으로 청빈을 중시하거든. 청빈. 예? 이 귀족들하고 달라요. 고려 귀족들하고 다르게 조선의 어쨌든 양반들이 나중에는 다 귀족화하지만은 초기에 양반 관료들은 청빈 낙도가 제일 중요했어요. 그래서 황희정성은 18년 동안 영의정을 했어도 집안채가 제대로 없었어요. 그리고 막내딸 시집 보낼 돈이 없어가지고 옆에서 사람들이 꼬아줬어요. 영의정을 18년 동안 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돈이 뭐 떼부자가 됐겠죠. 고려시대가 됐으면. 그러나 조선시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더 이상 고려적인 지배 질서가 싫은 거야. 그래서 조선왕조를 개창한 거예요. 그래서 조선왕조를 개창해서 고려적인 질서 가지고는 더 이상 백성을 누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세종대왕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향소 부곡 있잖아. 그죠? 집단 천민 거주지를 다 그 백정으로 다 바꿨어요. 본래 이 백정들은 일반 이 정호가 아닌 사람들, 국역을 지지 않는 모든 농민을 백정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정 계급에 향소 부국에 있던 천인들을 다 넣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너희들 이제 양인으로 만들어 줄 테니까 너무 이렇게 반란 일으키지 마라 이랬는데, 뭐 그 양인으로 만들어 주는데 정작 이 농민들은 어떻게 해요? 나는 백정하기 싫다 해가지고 백정은 새롭게 들어온 신백정이 되는 바람에 다시 백정이 뭐가 된 거예요? 농민에서 다시 이 고기 파는, 그죠? 가축 도살하는 이런 사람들 양수척이 백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려시대 양수척이 본래는 백정은 고려시대 백정은 농민인데 조선시대 백정은 양수척을 백정이라 그래가지고 백정놈의 자식아 뭐 이렇게 욕을 막 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더 이상 뭔가 이게 불교가 가르쳐가지고 그 삼국시대의 질서를 만들어냈듯이 뭔가를 깨우쳐주거나 질서가 왜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이러한 수단이 없이는 안 되겠다. 그래서 유교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유교가 들어와가지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백성들은 유교나 불교나 막 그놈이지 뭐, 그죠? 똑같이 수토랑 똑같잖아. 그래서 백성들에게 제대로 된 유교적 예의 범절과 질서의식, 분수들
분수 맞게 살아라. 분수에 맞춰 살아라. 이거를 가르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글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유교적으로 깨우쳐가지고 순량한 백성, 열심히 농사 짓는 백성, 이거로 재창조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글 창제가 되면서 백성들이 지금까지는 아름아름으로 하는 거예요. 아름아름으로. 뭐 지금 좀 하늘에서 비가 오겠네. 그래서 중국의 역법을 빌려 썼더니 중국의 역법 가지고는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새로운 우리만의 독특한 지식 체계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농민들도 농사 짓는 법 정도는 알아야 된다. 그죠? 이래야만 또는 이 이섭애들이 한자로 된 그 농서들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도 이제는 농사 짓는 법 정도는 스스로 깨우칠 수 있는 글이 필요하다.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12간지 체제로는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시간을 갖다가 더 쪼개가지고 농사도 더 잘 지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까지 농사는 대강 12절기에 12간지 자축이면 진사오미 이게 맞춰서 시간을 정했는데 이제는 시간도 좀 더 자치와 축시 사이에 있던 시간 이런 것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세종시대는 더 이상 시간의 개념들이 좀 더 이렇게 뭔가가 깊이 있게 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래 향찰이나 이두만으로도 보면 자신의 창의력을 발산할 수 있는 일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한글은 분출하는 일반 백성들의 의문이죠. 왜 너희들은 우리를 지배하느냐? 왜 너희들은 우리에게 세금을 뺏어가느냐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 위한 수단으로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고 한글이 기억 이렇게 쓰잖아요.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왜 이렇게 쓸까요? 외국 백성들도 옛날에는 붓이 없잖아요. 백성들이 무슨 붓이 있었겠어요. 나뭇가지라도 꺾어서 나뭇가지로는 이렇게 쓰는 게 편해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양반들은 기억을 쓸 때 이렇게 쓰죠. 일반 백성은 이렇게 쓰는데 그래서 이 각자 붓을 쓰는 민족이 각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각자 각을 진 글자를 만든 이유는 뭘까? 바로 백성들이 나뭇가지라도 꺾어서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했죠. 자, 백성을 왜 빼놓은 게 아니라 결국은 반복은 신분해방운동, 신분체제에 대한 저항 이런 것들 또는 고려 부정운동, 신왕조 개청운동이죠. 신라부흥운동, 백제부흥운동 이런 것들이 신왕조 개창운동이죠. 이런 것들이 막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신진 사대부와의 연결을 통해서 고려 멸망을 지지를 하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힘과 권력으로 농민 천민의 지배가 한계에 달했을 때 너희들은 뿌리 깊은 나무 바람의 아님이니까 우리 이시왕조는 본래부터 해동의 융융이 날았다. 용의 자손이었다. 이런 걸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르쳐서 지배하는 이런 시스템. 이게 말을 안 해도 여러분들은 무슨 말인지는 지금 다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한글 창제 주역은 왕실이었어요. 왕실이 이시왕조가 왜냐하면 이시왕조가 조선왕조라고 그러죠. 이시죠. 이시왕조가 이게 고려시대 귀족 가문이 아니거든요. 고려시대 귀족 가문이 아니고 어디서 왔어요? 함흥차사 아닙니까? 함흥차사. 저 북방 오랑캐 지역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늘 뭡니까? 늘 이렇게 기존 귀족들, 신진사대부들한테 무시당할 가능성이 컸어요. 그러니까 이 태종은 정말 태종이 유일하게 초기에 그 이성계의 아들 중에서 유일하게 과거급제를 해놓으니까 아마 이방원이 과거급제를 했던 게 이게 상당히 자신감을 줬던 것 같아. 이 아들이 그렇게 8명인가 되는 이 태조 이성계의 아들 중에서 유일하게 과거급제를 해놓으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양반이 나중에 쿠데타를 이렇게 왕자의 날을 이렇게 해가지고 가방끈도 짧은 것들이 이러면 온 거예요. 그죠? 너희들 과거급제도 못한 것들이 무슨 왕이냐 이렇게 나오니까 신진사대부 입장에서는 공자왈 맹자왈 하던 사람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방원하고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방원이 쿠데타 이렇게 해가지고 정권을 장악하게 된 거죠. 자, 몽고 항쟁의 천민의 지위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잘 그렇죠. 신분 해방의 약속에 따른 농민 천민의 전쟁 참가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농민 천민의 반란이 있었고 이것을 몽골 항쟁 때 너희들 신분 해방시켜 줄게. 그러니까 몽고 전쟁에 참가해라. 이런 것들이 농민과 이 30년간의 이 빨치산 투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대몽 항쟁을 수행했잖아요. 대몽 항쟁을 수행했던 때 수많은 농민 천민들이 신분 상승의 가능성을 가졌던 거예요. 나도 이때 나도 왕 밑에 있는 관료가 될 수 있다는 희망. 그래서 속지주의 신분제. 옛날에는 어느 지역에 살면은 그 지역에서 그거예요. 그 지역에 사는 게 신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이 좀 반란이 일어나면 향소 부곡으로 바꿔버리고 거기에 문화시중이라 태어나고 좀 공로를 세우면은 주부군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역이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갑자기 반란을 일으킨 경우는 충순현이 명학소가 되는 이런 소가 돼버리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향소 부곡이 점점 폐지되고 관노 장영실 같은 사람이 해방이 되는 관노였잖아요. 관노 노비였는데 광유시 나중에 교리까지 이게 상당히 정오품 6품인가 5품이죠. 5품 교리까지 되는 상당히 높은 관직까지 올랐어요. 장영실이. 그래서 이 한글 창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민중세계의 반봉건적 요구, 신분 해방, 귀족 전행의 억제를 통해서 삶의 수준을 상승시키려는 그런 이 민중세계의 요구를 왕실 측이 받아준 것이다 라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한글과 같은 문자 교육 없이는 더 이상 민중들의 아우성을 잠재울 수 없다는 판단 때문에 그래가지고는 왕조가 유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성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한글과 같은 이런 새로운 문자 표기를 만들어야 됐던 것이다. 그래서 대마도 정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대마도 정벌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백성들에게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농사 짓는데 왜구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갖다 해결해 줘서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국가에 불만이 없다는 거예요. 막 그냥 전염병이 돌고 외구가 침략하고 이러니까 백성들이 유래기일식하고 결국은 고려가 망했던 것도 백성들에게 밥을 주지 못하는 상황. 늘 외구에서 밥그릇이 뺏기는 이런 상황들에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결국 민중의 아우성을 해결하기 위한 백성들의 아우성을 해결하기 위한 그래서 조선 왕조가 외적을 일본에 가가지고 200몇 척을 동원해가지고 일본에 가가지고 대마도를 정벌할 만한 그런 의식이 없는 본래는 없었어요. 세종만이 유일하게 그랬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세종은 이렇게까지 해야만이 백성들에게 동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마도 정벌도 어떻게 보면은 마음 편하게 농사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죠? 또 다른 그들의 불만을 제거하고 정통성이 자칫 왜곡될 수 있는 아버지가 거의 찬탈해가지고 왕이 됐잖아. 이래 되니까 용비어천가를 다시 만들고 싶은 염원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비어천가 상강에서 결국은 백성들에게 충효사상을 가르치기 위한 수단이다. 이 소학은의 이 소학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소학은 이거는 성리학에 가장 중시하는 수신제가 치국평천 수신제가를 가르치는 게 소학이에요. 치국평천을 가르치는 것은 대학이고 그래서 수신제가 충효사상에 기반은 특히 효의 사상을 가르치는 게 소학이죠. 이게 성리학 사상이에요. 상강해성실도 군, 민, 신 이런 것들이 잘 좋아야 된다. 용비어천가 그죠? 해동의 용룡이 날아서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안 밀시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결국 뭐예요? 왕조의 위기감을 반영한 겁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상강 행실도를 통해서 뭘 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의 조선 왕조의 정통성을 가르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뭡니까? 또 고려 백성들이 너무 이렇게 불교에 심취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실도 사실은 월인 청강지국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데 너희들이 부처님을 버리고 너희들이 뭐 성리학자가 뭐 한다고 그러는 애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무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부처님을 모셔야 되는 이 월인청강지국을 석보상절 월인청강지국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용비어천가를 만들고 수학은혜를 은혜하고 상강행실도를 만들면서 백성들에게 충효사상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한글의 진정한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처구기도 마찬가지죠. 처구기도 칠정산 내편에 있는데 바로 이 처구기도 사실은 처구기가 비재는 기계라고 알고 있는데 이 비재는 기계가 아니죠. 비재는 기계가 아니고 임금의 성덕을 재는 기계예요. 빗물을 재는 기계, 처구기니까 빗물을 재는 기계 같지만은 실제로는 비의 양을 재는 모습을 하면서 임금의 덕이 있으면 하늘이 비를 줄 것이다, 이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의 비가 오면 하늘이 나의 임금인 나한테 이만큼 뭡니까? 은혜를 주고 있는 것이니 너희들은 이 조선왕조를 믿어라. 그래서 세종대왕이 처구기를 만든 거예요. 뭐 비를 재가지고 과학적인 의식 뭐 이런 거는 다음 문제죠. 그리고 이 시간을 나는 거예요. 앙부일구는 시간이잖아요. 시계는 지금까지 12간지 시간으로는 더 이상 안 되니까 이게 24시간 체제, 요즘 같으면 24시간 체제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그죠? 시간을 쪼개서 사용하고 싶은, 시간을 쪼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쪼개려니까 시간이 제대로 안 나오거든. 그래서 천문역법을 만들고 칠정산 내외편을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이 칠정산 내외편을 왜 만들었을까요? 조선의 독자적인 역법을 만들어야 시간을 활용할 수 있잖아. 시간을 활용해 백성들이 정확한 시간에 시를 뿌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칠정산 내외편을 간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관점 때문에 모든 게 뭐로 귀착되나요? 백성들의 아우성을 받아줄 때 민족문화가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아우성, 국민들의 염원들을 외면하는 왕조는 망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문화는 결국 이러한 백성들의 아우성이 훈민정음을 만들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려고 바둥거리고 아우성치고 정부에 요구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미래의 자유, 인간의 자유로 기착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삶에 대한 자세를 가다듬게 되는 거죠. 무슨 칸트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역사가 바뀌는 게 아니고요. 내 삶의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현실을 정확하게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노력에 항상 그 노력의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그 노력이 이 삶의 보다 나은 질을 위해서 아우성을 하고 주장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세계에서 보기 드문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지금?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 잘못하면 벌금 3천만 원. 그건 아무리 좋은 나라라도 그거는 훌륭한 나라가 아닙니다. 독재 국가죠. 벌금 내라는 건. 너희들 국가 말 안 들으면 벌금 3천만 원. 또는 국가 말 안 들으면 나라 정부 말 안 들으면은 그런 나라를 좋아하는 사람 몇 명 있어. 보니까 막 그냥 국가가 시키는 대로 막 저기 싱가포르 같은 데는 국가가 시키는데 말 안 들으면 벌금이 3천만 원이고 뭐 독일도 막 그냥 뭐 3천만 원씩 벌금 때리고요. 대만은 뭐 심해요. 이 버스에 단추 안 눌렀다고 30만 원 벌금하는 거 봤어 제가. 알짜리 없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 보고 칭송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 못하게 하는 거잖아. 까라면 까지 뭘 잔말이 많으냐. 국법을 만들어 놓고 법치를 하는 거잖아요. 엄한 규율로. 그거는 민주국가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한국처럼 하고 싶은 말을 하게 하고 그래 아우성을 어쨌든 정부가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면은 세종 시절이 다시 오는 거예요. 세종대왕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 세종대왕의 여러분들이 잘 몰랐던 내용 중 하나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아버지의 마음 이걸 읽고 눈물이 흐르지 않으면 아버지가 아니라 그랬어요. 저는 이 대목 말씀 자꾸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은 그 자식이 50여 명이었는데 그 중에 정소공주라는 딸을 제일 이뻐했어요. 그런데 이 정소공주가 13살에 죽었어. 그래서 세종이 임금님이 직접 제문을 써요. 딸을 위해서. 그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이 그 버글버글한 데서 딸을 위해서 아버지가 사대부 집안에서도 제문을 쓰는 일이 없는데, 그죠? 임금님이 제문을 쓴 건 아마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뭐라고 썼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읽어도 눈물이 나요. 아비는 말하노라 목숨이 길고 짧은 것은 이미 운명이 정해져 있으므로 비록 움직일 수 없는 바이지만
부녀간의 지극한 정리는 스스로 끊을 수가 없도다. 슬프다. 너의 인생은 연약한 여식으로 태어나 자태가 단정하고 맑았으며 품성이 아름다웠도다. 내가 너의 손을 이끌고 다닐 때 너의 행실은 진실로 효성스럽고 우애가 있었다. 나이는 어렸지만 어른같이 훌륭하여 자의 정이 설려 너를 어루만지고 사랑하기를 더욱 두터이 하였도다. 내가 혼인하여 함께 편한 삶을 누리려 하였더니 어찌 하자는 병에 걸려 더 이상 오래 살지 못하고 마침내 이러한 슬픔을 당할 줄을 뜻하였으랴. 내가 병 고를 잘못한 까닭이냐. 너의 고운 목소리와 아름다운 모습은 눈에 완연하건만 곱고 맑은 너의 영혼은 어디에 갔단 말이냐. 가슴을 치고 통곡하노라. 아무리 참으려 해도 눈물이 가슴을 적시는도다. 이제 현실에 지체하여 나의 슬픈 해포를 풀려고 하느라. 넋이여 알미 있거든 이 내 말을 부디 들어주려무나. 야, 이 세종의 제문 진짜 명문하네요. 나는 이 글을 보면서 참 지금도 이 한 글자 한 글자가 특히 이 부모가 돼 보면 이 제문이 얼마나 간절한 제문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뭐 부모가 안 돼도 여러분도 알겠죠. 제가 이걸 왜 부모의 자식 간의 그 간절한 염원도 우리의 소중한 문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 이야기를 하나 몇 가지 더 하면요. 세종은 그 요즘처럼 외국인 장기자랑 대회도 하고요. 그죠? 귀화인 활쏘기 대회도 하고 외국인 장기자랑, 그래서 정초에 외국인들 불러가 노래자랑 대회도 했어요. 그게 세종대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도 어진 임금이 다스리기에 조선에서는 중국과 같은 난이, 명나라의 김허의 난이, 이 의여의 난이 있었는데 이때 의여의 난이 중국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반란이라는 게 조선 사람이 모르게 하라. 조선의 왕이. 조선에서는 너무나도 괜찮은 왕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조선에서 이런 난이 있다면 명나라를 우습게 볼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한 정도가 있어요. 옛날에는 요동이 조선에 속했는데 만일 조선에 요동을 넣는다면 중국과 한거 못하겠다. 세종 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진족도 조선에 통사를 보내면서 귀순하겠다고 하고, 이게 여진족들이 이 세종의 정사를 보면서 이렇게 했어요. 참 대단한 왕입니다. 이게 참 본래는 역사 선생들은 누구나 찬양을 안 하는데 세종은 그 칠정산 그래서 한번 꼬집었어요. 옛날에 하도 세종대왕이 하도 사대를 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중국에다 매를 바쳤거든요. 매를 떡 바쳤는데 10마리만 바치면 됐어요. 그런데 20마리를 바쳤어. 그래서 아니 김종서 장군이 왜 20마리를 바치느냐고, 10마리 바쳤다가 내년에 10마리 바치면은 백성들이 20만 명이나 들어야 매 한 마리 잡는데 백성들을 그래 고생시키는데 아꼈다가 내년에 바치면 훨씬 낫지 않습니까 하니까 세종대왕이 사대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야, 세종대왕이 참 사대주의자구나. 중국을 저렇게 모아했구나. 이래가지고 세종대왕 한번 깠어요. 깠더니 그 다음에 중국이 참 이 세종대왕이 사대를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을 또 사신을 불러가지고 다 이렇게 조선의 사신들한테는 좋은 정보를 다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중국 천자만이 가지고 있는 천문역법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마침내 조선이 우리나라 독자적인 시간을 마침내 가지게 된 때가 바로 칠정산 내외편입니다. 그러니까 세종의 그 사대에는 깊은 정치적인 뜻이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세종이 사대했다고 욕하지만은 세종의 깊은 뜻은 칠정산 내외편을 조선에다 가지고 오는 거였어. 바로 거기에 세종의 참 뛰어난 그 위대한 삶이 있었던 거죠. 자, 오늘 역사학자가 보는 우리 문화 보는 법 공부했습니다. 몇 가지 이렇게 제가 과제를 냈으니까 과제 꼭 해주시고요. 아유, 오늘은 길게 했네요. 긴 시간 수고했습니다. 자, 오차이스에서 봐요.